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설날 음료 부르는 새해 첫날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명절이니까 이 아침부터 이 인사 참 많이 나누고 계시겠죠. 2022년 막 한 달 지났습니다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검은 호랑이 기운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빨리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서 일상의 기지개를 켜고 하시는 일 잘 되고 가족들 건강하고 또 많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설 특집으로요, 유은혜 사회부총리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세배하시면서 또 떡국 드시면서 윷놀이 하시면서 귀만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설 특집 대담으로 코로나 2년을 돌아보면서 일상회복 연착륙을 말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그리고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님과 함께 하겠고요. 자, 2부에서는 최재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온 지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여전히 긴장을 늦추기 힘든 가운데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의 준비와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2년을 맞아서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마련한 설 특집 대담, 코로나 2년 일상 회복 연착륙을 말하다. 자, 오늘은 교육 분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설을 맞고 계십니까? 설인데요. 네. 사실은 설 그러면 굉장히 설레이고 가족들도 오래간만에 만나서 풍성한 먹을 것과 또 나눌 것과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네. 말씀하셨듯이 2년이 지나면서 네.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서 올해는 꼭 우리가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네.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 설 명절 그래도 의미 있게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유은혜 부총리님과 함께 또 한 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이제 청취자분들에겐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의 정재훈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설 연휴 어떻게 보내다 나오셨어요? 네, 지금 방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방역 전문가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들이 매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크리라고 예상이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라면 그 다음 상황들이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추석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명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간 교육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부총리님께 지난 2년에 대한 소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20년 3월에 새 학기를 시작할 때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네. 그때 몇 차례 계약을 연기하고 이제 4월 9일 날 온라인 계약을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시간은 정말 새로운 긴장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이 보여준 저력, 네. 교사, 교직원들 또 학생, 학부모들이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구성원들 모든 분들에게 2년을 돌아볼 때 늘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감사하다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 현장을 지키는 모든 분들께. 자, 정 교수님, 부총리님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이 다 그렇잖아요. 의료인으로서 방역 최전선. 제가 보기엔 뭐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군인처럼 이제 전방 고지전을 치르고 계셨던 건데 지난 2년 어떻게 좀 소회가 되세요? 네, 저는 원래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자였었는데요. 네. 감염병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도 이번 팬데믹은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할 네, 정도의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과연 우리 과학계와 의료계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 의료 인력들이 도와줘서 지금의 위기를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본다면은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래도 매우 안정된 편이고요. 지금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백신 접종률도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경구용 치료제가 도입이 될 때까지 국민들이 시간을 벌어주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부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국민들에게 이렇게 의료진에게 시간을 벌어주셔서 매우 예.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최전선에 계시지만 국민 모두 함께 싸워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총리께 궁금한데요. 네. 2년이면 참 긴 시간일 수 있는데 네. 이 안에서 이게 뭐지? 그리고 위기가 닥치고 또 정신 차리고 대응을 하고 우리가 또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가장 큰 성과로 느끼셨던 점하고 아쉬웠던 점을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시간을, 배움의 기회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노력했다는 점일 겁니다. 네. 아까 온라인 계약 말씀을 드렸는데 원격 수업은 예전에는 그냥 이제 대학에서 일부 사이버 대학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저희가 이제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일부 활용하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일반화되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는데요. 원격 수업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좋아졌고 또 현장 적응력도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교육을 열어가는데 굉장히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됐고 그게 이 위기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측면에 네. 그런 좀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장 이제 아쉽고 안타까운 점은 20년 당시에 온라인 계약을 할 때까지만 해도 네. 이 팬데믹 상황이 2년씩이나 이렇게 네, 지속될 것인지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었고요. 음.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일상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2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3년째 되는데 그렇죠.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습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야 되는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갖게 되는 결손이 네.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빠르게 아이들에 맞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예.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정 교수님, 국내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월이 시작됐고, 마침 또 설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닷새 되는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이동할까 걱정도 되고,
앞으로의 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전망해 드리기 위해서는 오미크론이 어떤 바이러스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 능력이 2배에서 3배 정도로 추정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백신의 효과까지 감소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매우 급격한 유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많이 감소해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중환자가 올라가는 속도는 확진자가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조금 느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워낙에 확산세가 거세다 보니까 지난 3주를 돌이켜보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주별로 확진자가 50%가 늘어난 주도 있었고요. 100%가 늘어난 주도 있었고요. 네.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주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감염병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무서운 게 몇천 명, 몇만 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배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유행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금의 증가 속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팀들이 예측하기로는 유행 정점은 1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지만 중환자는 그만큼 발생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의 유행을 겪으면서 중환자 병상 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네. 추가 접종률도 높아져 있는 데다가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환자라는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자가격리자도 늘어나게 되고 재택치료자도 늘어나게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또 있겠죠. 다시 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이 정부의 방역 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번 명절 연휴 끝나고 나면 검사 방식도 또 바뀌게 되고요. 자, 어떤 특성에 따라서 방역 정책 이 변화의 방향성 어떤 중요 포인트를 좀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네. 방역 정책에 있어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때문에 유행을 더 이상 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 방역 정책 전환의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경증 환자나 아니면 진단검사 체계에 있어서 역량을 우리가 확보한 것보다 더 초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검사 체계나 역학조사 체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간소화를 하면서 그런 체계를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진단검사 체계나 역학조사 체계가 유지해왔던 기능 중에 하나가 유행의 속도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변화된 체계는 이제 유행을 억제한다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피해의 범위로 그 피해를 축소한다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체계가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유행 규모는 더 커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 유행을 한번 버텨나가고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 진단검사 체계도 바꾸는 것이고요. 역학조사 체계도 간소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때문에 조금 더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도 의학적으로 생기는 위험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인 위험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유지를 위해서 자가격리자의 기준도 바꾸고 자가격리의 기간도 줄이는 이런 식의 대책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역 정책 전환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너무 숫자에 놀랄 것이 아니라 이제 차분하게 일상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교육부의 과제로 넘어와 보면 올해 핵심 추진 과제를 보니까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 다 너무 이 단어가 와닿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오미크론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학교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학교의 일상을 더 새롭고 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과 수업만이 아니라 학교에 가면 비교과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지난 2년 동안 온전하게 다 못했죠. 그래서 올해는 물론 이제 이 방역의 기본 수칙이나
방역 지침이나 지금 변경된 체계에 맞는 또 학교의 방역 지침들을 저희가 이제 마련하고 있어서 그것을 잘 철저하게 준비하는 전제 하에서 학교의 기본적인 생활들이 수업과 또 사회 관계와 또 정서 심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맞게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준비하고 지원하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총리님 얘기를 들으니까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역시 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이다. 학교에 가서 네.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는 거잖아요. 네,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자, 그러면은 3월 새 학기 등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계획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학교의 문은 가장 일찍 열고 가장 늦게 닫아야 된다. 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OECD의 모든 그 나라에서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교육 현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에. 네. 그래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이나 영역보다 학교는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왔고 그래도 안전하게 팬데믹 상황에서 학교의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라도 학교의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합의된 어떤 공통의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이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하는 상황이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에 맞는 방역 체계 속에서 학교의 철저한 방역들을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3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2월은 또 짧습니다. 네. 그러면 초중고 전학년 전면 등교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하겠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중고 전학년 전면 등교가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학교의 밀집도를 조정한다든가 뭐 이제 그런 기준을 질병청이나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 정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부의 어떤 의지나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종합해서 학교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네.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제 마련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상황이 된다면 학교에 나가는 날짜나 이제 시간들을 좀 교차로 하거나 네. 조정하거나 그런 좀 탄력적인 학사 운영들이 가능하게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가 학교를 전면적으로 문을 닫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동안도 뭐 우리가 3분의 2 등교, 3분의 네. 1 등교 이런 또 이제 탄력적 운영은 해왔고 보아왔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3월 등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방역 등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이것도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항상 이 계약을 준비하거나 학사 운영을 준비할 때 우리 교수님도 여러 차례 자문을 해주셨는데요. 여쭤보면 사실 이제 결론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든가 그리고 환기를 제대로 잘 이제 쉬는 시간마다 한다든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에서는 급식 시간이 가장 이제 좀 위험한 시간이다. 예. 그래서 급식실에는 다 가림막을 설치하고 대화하지 않고 식사하고 빠르게 또 이제 지정된 좌석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학교에서 꼭 지켜야 되는 수칙들, 기본 수칙들에다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선생님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역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방역 인력을 계속 이제 지원을 해왔는데 올해 1학기에는 한 6만 명 정도의 방역 인력을 학교 현장에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네. 오미크론 상황이 이제 조금 예전하고는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질병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된 지침들을 마련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저희가 안내하면 이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2월 동안에 그것에 맞게끔 준비야.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하는 네.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에 또 적응하기 위한 노력, 네. 또 전문가의 조언을 최대한 학교 현장에 반영하는 또 연계 노력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자, 그러니까 이제 정 교수님께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고, 네네. 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부총리께서 학교 개학이라든지 네. 아니면 교육 결손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의학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저런 요소들은 접종에 따라오는 이익일 뿐이지 접종을 결정할 때에는 네. 아이들의 건강 관점에서 접종을 하는 게 이익인지 하지 네. 않는 게 이익인지에 대한 판단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판단에 대한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접종을 하는 게 더 건강상 유리하다라는 예. 데이터가 나와 있고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 아래 연령대에 대해서는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의 결과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5세 이상에 대해서는 접종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개인의 네. 건강 관점에서요. 그런 일치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특히 학부모들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거든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접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증식하게 되면 더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나오고요. 접종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접종으로 생기는 이상 반응보다 감염되었을 때 생기는 이상 반응이 몇 배, 수십 배 이상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선택지는 학교가 개학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이 돼서 일상이 돌아오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씩은 다 바이러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접종하고 경증으로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감염 예방 효과까지 누릴 것이냐 대비 감염되어서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까지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전 세계 모든 보건 당국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치된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접종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거 뭐야 맞았는데 감염되잖아. 돌파 감염 많이 나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럼 걸린 이후에 또 중증화로 이제 진행되는 네네. 게 완전히 다른 효과를 접종과 비접종이 갖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이 정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권고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살짝 회피한 듯한 질문을 학부모들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총리님이 말씀하셨지만 학교 문을 여는데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답 주실 거예요? 매우 어려운 네. 대답이긴 한데요. 저는 접종이 있다라면 학교가 더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접종이 없다라면 만약에 변이가 유입이 되어서 유행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학교가 다시 또 문 닫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러면서 교육 결손은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접종이 있다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관점 그리고 교육 결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이 더 중요한 가치이거든요.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으면서도 교육 결손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문을 여는데 필수적이다라는 논란보다는 접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교육상에서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접종을 하면서 학교의 문을 여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옳다. 이렇게 대답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부총리님께 여쭤보면, 자 그럼 이 백신 접종률 소아청소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이걸 끌어올려야 되니까 어떤 노력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청소년 그 백신 접종률을 보면, 그러니까 13세에서 18세까지 네. 1차 접종이 이제 80% 넘었고요. 네. 2차 접종도 70한 3, 4%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걱정과 우려는 많이 있었지만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나 방역 당국 또 정부의 그런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되면서 또 학부모나 학생들이 백신 접종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것에 네.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학교의 일상을 좀 더 안전하게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유아 초등학교, 네. 유치원 초등학교, 그러니까 5세에서 11세, 11세, 네. 12세까지 예. 이제 그 아이들이 아직 이제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방역 그런 대책들을 세울 수 있을지 네. 그런 게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고민이시면서 또 검토 네네. 적극적인 검토 대상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우려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또 이상 반응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신고들이 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네네. 정리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독려하면서 학부모 간담회를 이제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정 교수님도 그때 같이 이제 학부모 학생들 참여하는 간담회를 했는데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이제 백신 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상 반응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러면 정부에서 의료비라든가 어떤 이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요구들도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때 이제 만 18세 이하 네. 청소년 중에서 접종 후에 90일 내에 중증 이상 반응이 생겨서 보상을 신청을 했지만 이 위원회를 통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돼서 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들을 좀 더 두텁게 정부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그 교육 재정 중에 이제 재해 특교가 있습니다. 특별교부. 네네네. 이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최대한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계속 이제 신청을 받고 절차에 따라서 2월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성인과는 다른 거군요. 네네. 교육 18세 재정에서 이하. 지출이 되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방역 패스에 대한 또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역 패스는 원래 2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이제 3월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변함은 없는 거죠? 예, 이미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 네. 3월부터 도입하고 이제 계도 기간, 준비 기간을 거쳐서 거치고. 예. 이제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방역 패스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이 청소년 경우에는 학습권 침해한다 이런 이제 반발이 있어서 일부 또 이제 법원의 판단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 그 이유를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전문가분들께서 훨씬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앞서도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 본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이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도 사실은 미접종자의 건강 그러니까 미접종자가 감염이 될 우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특히 오미크론이 굉장히 이제 확산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면서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봤을 때에도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국은 자신의 건강 위한 거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특히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수단도 된다. 자, 전문가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논란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법원 판단도 말씀드렸지만 차별 논란도 있고 또 이게 청소년뿐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 의무화 아니냐 왜 이제 자유를 침해하느냐 또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그럼 의료 전문가로 보셨을 때 방역 패스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냐? 네, 평론가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끝나지 네, 않을 네.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 간략하게 토론 많이들 하는데 네. 다들 결론이 달라요. 네, 간략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요. 저는 방역 패스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묻는다라면 필요하다라고 저는 대답을 하고요.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방역 패스를 늘릴 필요가 있냐라고 네. 물어보신다라면 정말 필요한 공간과 필요한 시기에 적용하는 게 맞다라고 대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방역 패스가 가지는 방역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마스크를 벗고 밀접한 접촉이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방역 패스가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사법부의 판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논의와 수기의 과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방역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성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저는 특히 청소년 방역 패스에 있어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한 공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카페처럼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나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와 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런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가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효과도 유행이 어느 시기에 극심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예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면 예에 조금 가깝습니다만 안에서 뜯어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대상과 시기를 면밀하게 선정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아이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전문가의 견해에 민주주의 개념까지 들어간 네. 최고의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정 교수님 말씀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이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런 데가 또 법원 판단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곳으로 됐거든요. 혹시 상황에 따라서 제도입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방역 패스는 정재훈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시기에 어떤 시설에 적용하느냐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하고 또 이제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 방역 패스 적용해서 좀 제외하는 것으로 네. 시설의 기준과 이 단계를 좀 구분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이제 오미크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극심해지고 그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시설을 조금 더 넓히거나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쓰게 되면은 네. 또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준은 이제 교육부가 혼자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대응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문가분들까지 다 분석을 하고 판단한 후에 이 방역 패스 적용의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결정은 좀 신중하게 할 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수칙들을 잘 지키고 유지해 간다면 그렇게 악화되는 상황까지 네.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여쭤보고 싶을 게 너무 많은데. 네. 근데 모처럼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으니까 설 명절인데 현안도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최근 교육부가 이 국민적 관심사인데 국민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워낙 대선 전국에서 여야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냐 검증이냐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교육부의 결론이 나왔는데 좀 핵심 사안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 대목인가요? 예, 이제 우선 학력란에 본인이 기재한 것은 이제 A 대학교의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가 네, 되어 네. 있었는데 실제로는 A 대학교의 경영 전문 대학원의 경영학과 경영 전문 석사였습니다. 네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네. 알고 계실 텐데요. 학력과 경력 각각 한 건씩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국민대 이제 특별감사는 지난 국정감사 때, 네, 국정감사 때, 예, 작년 국정감사 때 이제 국회에서 국민대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있었고 하나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식 예. 매매 과정과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요 학력과 경력상에 이제 그러니까 교원 임용에 관한 거죠. 네네네. 이제 임용과 비전임 교원 임용과 관련된 내용. 이제 몇 가지 그런 특정해서 국민대 특별감사를 나갔고 그 감사의 결과를 이제 저희가 발표한 것이고요. 그 감사의 결과 사실과 이제 기재한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네. 국민대의 내부 규정을 보면 허위 자료나 이제 네. 사실과 다른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네. 임용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교육부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법적 근거도 없고 네. 논문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원 임용도 소속 대학이 처분을 하게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민대의 내부 규정에 근거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네. 검증하고 그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 감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네, 거죠. 네. 예. 근데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식 얘기를 하니까 교육부가 이거를 왜 하지 하는데 이 개인이 보유한 주식 문제가 아니고 국민대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재산관리 과정. 그렇죠. 이걸 감사하신 거죠. 네,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네. 이제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유가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검증하고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식 매매 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들에 근거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네네. 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짧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이 질문 대답을 했더라면 조금 비관적인 대답을 드렸을 텐데요. 네네. 저는 그래도 이번 추석쯤 되면 저는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미크론 대유행이 한번 예정이 되어 있지만 네. 전 이 유행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몇 번의 반복되는 유행이 있긴 하겠지만 네.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부총리님의 신청곡으로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네.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이 설날이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고 네. 우리 가는 길이 진짜 험하고 멀어도 이렇게 외로운 지루한 길이어도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가사를 가진 행복을 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아하는 노래죠. 네. 해바라기 노래입니다. 예,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싶습니다. 네, 신청하신 부총리님이나 이 곡을 아는 저나 같은 세대라는 느낌이 네. 갑자기 세대 공감이 하고 오는데요. 정 교수님 아세요? 모르신다고 지금 손짓을 하시는데 네. 눈빛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동세대로.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설 특집 대담 코로나 2년 일상회복 연착륙을 말하다. 자, 지금까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유 부총리의 신청곡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준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쉬움도 크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설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2022년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입니다. 띠 얘기를 할 때 그 동물의 색깔과 관련해서 말할 때가 있는데요. 이민년에서 임은 검은 흑자를 쓰니까요.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리고 12년 전인 2010년 경인년도 호랑이 해였는데 경인년의 경자가 흰 백이어서 하얀 호랑이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검은 호랑이라는 말 대신에 흑호랑이라고 한다든지 하얀 호랑이 대신에 백호랑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흑호랑이와 백호랑이라는 말에서 흑과 백은 각각 검은색, 하얀색이라는 뜻의 한자고요. 호랑이는 우리 고유어 단어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자어로 말할 때는 흑호와 백호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흰말을 가리켜서 백말이라고 할 때도 많지만 이때도 역시 한자어로 백마 또는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흰말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호랑이해를 맞아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이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지금도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설날인 오늘까지도 어제에 이어진 눈이 계속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은 그래도 이 대설특보가 해제된 곳이 있는데 여전히 충청과 전북 또 경북을 중심으로 강원도를 포함해서 눈이 지나는 곳이 있고요. 지금까지 내린 눈을 보면 평택이 11.5cm, 청양과 당진이 9cm를 넘었고 진안이 3.3, 그 밖에 전라권과 경상권도 2에서 5cm 안팎의 눈이 지났습니다. 서울도 어제부터 오늘 일찌감치 눈이 그치긴 했는데 오늘까지 5cm의 많은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남아있는 곳은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남과 충북 일부, 전북과 경북 북부 내륙으로 대설특보 지역은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무렵까지 이들 지역에 눈이 좀 더 이어지겠고요. 충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1cm 내외로 눈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리는 눈의 특성상 적설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한파도 내일부터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서 중부지방과 일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되겠고요. 건조함도 동쪽 지역에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더 가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9도로 떨어집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0.3도입니다. 최영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보고된 게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을 겪은 지도 벌써 2년이 된 건데요. 자, KBS 1라디오에서는 코로나 2년을 돌아보고 언제쯤 일상 회복이 가능할지를 알아보는 설 특집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2년 일상 회복 연착륙을 말하다. 자,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또 아주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이시기도 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공식 직함으로는 위원장님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오래 배워서 교수님이 네. 익숙해요. 네,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예전만은 못하지만 명절은 명절인데요. 청취자분들께 좀 위원장님 한번 설 인사 해주신다면요. 네. 검은 호랑이 해라 그러죠. 네. 네, 모두들 그냥 이번 해에는 그냥 다 포효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 막 호랑이들이 수십 마리 돌아다니는 건가요? 예, 신나게 한번. 네. 우리 모두 호랑이가 되자. 포효하면서 살자. 아주 야심찬 또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요즘에는 어떻게 좀 지내고 계세요? 아이고 뭐 그냥 저는 어떻게 그냥 운명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늘 바빠요. 뭐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근데 거기다 괜히 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네, 네. 거의 매일 이 위원회 관련 뭐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네요. 네, 네. 회의도 있고, 네, 회의도 있고, 자료도 보시고, 보고도 받고 뭐 늘 그래야 되니까요. 네, 네. 네. 그럼 바쁩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아니어도 학자로서 바쁘실 판에. 네. 아마 위원회가 아니셨어도 이 진화생물학자시니까 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뭐 하셔야 될 이야기들이 넘쳐나셨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진화생물학자시면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뭐 하는 기구인가요? 네, 이게 국무총리 산하 기관 위원회인데요. 네. 뭐를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자문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데 구성은 참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중요한 게 방역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뭐 제일 힘드신 분들은 소상공인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양쪽의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걸 어떻게든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시민은 뭐 좀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동안 정부 정책에 성실하게 이렇게 따라줬는데 그 손실도 좀 화끈하게 보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냥 끊임없이 오가고요. 그 두 추 그러니까 한쪽은 방역이고 그렇죠. 한쪽은 보상이고 이 두 추를 늘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데 참 힘드네요. 야. 네. 듣기만 해도 보통 일은 아니다. 보통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방역에는 방역의 이유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전문가들은 늘 그 중요성 강조하고 우리가 풀었다가 더 악화되면 이건 힘들어집니다.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2년을 버텨왔는데 너무너무 큰 경제적 고통에서 또 헤어나지 못하고 계신 거고 야, 이거 어떻게 결정해도 쉽지 않은. 저희가 지난해 11월에 잠깐 일상회복을 경험할 때 이대로 좀 풀려서 나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12월에 다시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위원장 자리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를 이제 주로 하셔야 될 텐데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 여기에 또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의견, 그 분위기가 좀 험한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뜻밖이었는데요. 저 뭐 위원장 이런 요청이 종종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 네네. 종종 들어오는데 예. 그 잘 고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네. 이번 건은 아무래도 누군가가 그래도 나서서 네.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수락을 했는데 수락하면서 첫 회의에 가면서 약간 걱정했었어요. 네네네. 들어가면 붉은 띠 이렇게 부르시고 막 앉아 계신 거 각오를 하셨군요. 아닐까. 네.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요. 소상공인 뭐 자영업 관광업 이런 대표님들이요. 네. 굉장히 저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상당히 자제하시고 네. 물론 뭐 한두 차례 총리님 안 계실 때 제가 이렇게 회의를 이끌고 있는데 그냥 박차고 나가시는 이런 일도 있으셨지만 네. 그래도 비교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세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공동위원장으로 감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회의 참여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실 지금 뭐 설득의 시대니까요. 고성 지르고 뛰쳐나간다고 해결될 일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힘들어도 머리를 맞대야 되는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만 제가 그냥 보태면요. 근데 이게 여러 뭐 수십 명이 모여 앉아서 자꾸 각자 얘기만 하고 나중에 중대본에서 이제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을 내리시는데 자문이니까 법원이 그 결정이 나고 나면 또 회의를 하면 뭔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얘기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또 이분들이 섭섭함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정책 소위를 하나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조금은 발빠르게 비대면이라도 우리가 수시로 좀 논의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떠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중대본에다가 이렇게 주고 이거는 어떻게 좀 정확하게 반영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저 위원회가 4개 소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거기서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제가 발탁을 해서 이제 막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비대면으로 종종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좀 다듬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뭐 다들 저 바쁘신 분들인데 제가 과외로 더 바쁘게 해드린다 그러는데 참 고마운 게 그분들이 뭐 한 분도 거절하지 않으시고요. 기꺼이 시간 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풀어내 보려고 다들 애쓰고 계십니다. 그 필요성을 다 절감하고 계신 거죠. 네. 자, 그래 내부에서 뭐 난상 토론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올리지만 그걸 또 두루뭉술하게 받아들이면 정책은 전혀 다른 얘기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예 떠먹을 수 있는 정책을 정부에 만들어주겠다. 정책 소위가 가동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야, 소위가 10분, 몇 분씩 추려서 모아도 그 정도면 위원회 전체 규모는 상당하군요, 그룹이. 네, 30분이 넘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다 이제 자기 분야 전문가시거나 지금 절박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또 소상공인 이제 대표격인 분들도 참여해 계실 거고요. 야, 중차대한 일입니다. 자, 정부는 이 일상회복 연착륙 이것을 이제 새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말은 좋은 얘기예요. 일상회복 연착륙 정말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이 말의 뜻 올해의 키워드로 우리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라보는 일상회복 연착륙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상태일까요? 네. 뭐 다 하도 들어서 너무 익숙하실 텐데요. 2년 전 우리가 이 상황을 처음 맞닥뜨릴 때부터 끊임없이 들으신 얘기가 어떻게든 우리가 저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겠다. 박멸하고야 말겠다. 이 사태를 종식시켜야 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일찌감치 그런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었거든요.
이거는 끝날 일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그 바이러스 마지막 한 톨까지 어떻게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벌인 지가 뭐 인류 역사 내내 해봤는데 딱 한 번 이겼거든요. 네. 천연두. 천연두 한 번 이기고 모든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랑 다 같이 지내고 있어요. 더불어 살고 있다. 이거는 그 이른바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많이 썼거든요. 벼멸구를 네네. 박멸해야 되겠다. 박멸. 이러고 그렇죠. 살충제 뿌리고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용어들이 전부 전쟁 용어들입니다. 적을 퇴치하고 적을 섬멸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근데 자연과의 싸움은 전쟁처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연에서는 우리 인류 전쟁처럼 끝이 난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같이 네. 적절히 서로 적응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어느 날 절 위원장 일을 하라고 이 양쪽의 의견에 중간쯤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들을 시작하고 이제는 이제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이게 한쪽의 뭐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일상으로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승전가를 부르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요. 이 정도면 우리가 일상으로 조심스럽게 돌아가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자는 겁니다. 야, 지금 저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연착륙이라는 표현 하나에도 참 많은 고심이 담겨 있구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박멸 대상이었죠. 코로나 전쟁에서 우리가 인류가 승리하고 이 바이러스를 퇴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초기부터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식은 없습니다. 결국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또 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이게 우리가 겪어보니까 안 되는 게 있고 또 되는 게 있구나. 목표 수정이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와중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딴 거보다 뭐 위험성은 나중에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감염력은 워낙 높으니까 확진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을 보면 암울한데 일상 회복 연착륙 가능할까요? 사실은 제가 위원장 맡고 방송을 일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뺀 것 같아요. 이게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위원장이 괜히 전체 의견을 얘기한답시고 어디 가서 잘못 얘기하고 나면 위원회 활동에 폐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일체 안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오늘이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은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락을 하고 나온 거고요. 그 진화생물학자의 개인 의견을 이제 그런 전제를 깔고 개인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오미크론 참 반갑습니다. 이게 그 전파력이 강해진다라는 건 끝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전파력이 강한데 치명력도 강할 수는 절대로 없거든요. 막 죽이면 전파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사람을 못 만나니까 다음 사람한테 전파를 못 해요. 중환자실에 갇혀버리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끼리도 경쟁적 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은 처음에는 강한 놈들이 여기저기 막 죽이고 득세를 하다가 걔네들은 전파가 잘 안 되니까 그들 간의 경쟁에서 사그러지기 시작하고 걸렸는지도 모를 것 같은 이런 약한 애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막 옮기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이게 이제 어느 수준에선 감기 비슷하게 대충 앓고 끝나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은 저 같은 진화생물학자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볼 때는 가는 방향이고요. 고마운
진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쉽게 할 수 없는 거는요. 네. 이렇게 쉽게 했다가 사람들이 그래 끝났어? 그러고 이제 막 풀어버리면 네네. 그 틈에 또 강한 놈이 다시 득세를 하거든요. 돌아다닐만 하네. 그럼 그놈들이 또 막 돌아다니니까 네네. 그게 참 적절한 요 방역 수준을 맞춘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거기다가 하나가 더 복잡한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인수공통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람과 동물요. 모두에게. 이게 사람하고만의 그러니까 바이러스와 우리만의 공진화 함께 서로 밀당하면서 진화하는 거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얘네들은 동물도 감염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라서 우리랑 협상이 잘 안 되면 동물 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집니다. 복잡성이 높아지네요. 예. 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 그 흐름이 아주 자신 있게 끝났습니다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얘네들은 이 바이러스는 옵션이 있는 바이러스예요. 우리랑 잘 안 되면 저쪽 다른 동물한테 갔다가 또 새를 키워서 우리한테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그 변수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이 연차로 3년차에 접어들도록 전 세계가 지금 뭐 봉쇄됐다가 조금 다니다가 하지만 그 이전으로의 일상 회복은 아직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머리에 막 이렇게 영화같이 펼쳐지는 장면들이 이 초기에 이게 들어와서 저도 한 2년 넘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분들 전문가, 감염내과, 예방의학과 선생님들하고 방송에서 계속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루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뇌가 없잖아요. 네. 생각을 하는지도 전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약한 고리를 탁탁 치고 들어와서 좀 잡았다 싶으면 변이 나오고 잡았다 싶으면 변이 나오고 그럼 풀만 하다가 봉쇄하고 우리도 몇 번 일상회복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때마다 항상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말 이 안타까운 한숨을 쉰 적이 여러 차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참 바이러스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무서운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쭉 한번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건데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시 지난해 11월에 한번 시도했다가 지금은 또 접었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제가 점을 쳐 주십사 돗자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굉장히 참 집단적 현명함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낭설들이 막 난무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걸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시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거를 우리 지난 2년 동안 여러 번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리라는 기대를 갖고 저는 금년 말이면 대충 끝날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설 명절을 맞아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추석 명절 지나면 한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지금 또 고통받고 계신 아까 언급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미 2년을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절박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손잡고 버텨내야 될 텐데 자, 2주간 완벽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보자 이런 제안도 내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건 초창기에 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런 일을 겪기 시작할 때 제가 그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한 며칠 있으면 증상이 이제 제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격리를 하는데 격리를 사실 2주간씩이나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온 거거든요. 완벽하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진짜
전 국민이 2주 동안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우리 일상에 필요한 그런 것들만 돌리는 그분들만 이제 바깥에 나와서 일을 해주시고 모든 분들이 그냥 2주 동안 그냥 완벽하게 자가격리를 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 2주 동안에 누가 감염됐는지 다 드러날 거고 그분들만 따로 치료에 들어가고 우리는 전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뭐 굉장히 이상적인 이제 생각인데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만연돼 있고 초창기에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설명을 제대로 드리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셨겠지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여러 차례 우리가 뭐 조였다 풀렀다 막 이렇게 해봐가지고 만약에 제가 뭐 위원장으로 2주 동안 꼼짝도 하지 말고 계시면 이 문제 좀 괜찮아집니다. 그래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초창기에 뭐 이제 경북 대구 지역에서 한번 크게 창궐 하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만 해도 그때 피크가 1000명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느새 우리가 뭐 10,000명 얘기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때는 역학조사를 하면 참 특이했던 게 1번 환자부터 30번 환자까지는 자, 우한에서 들어와서 뭐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보러 어디를 들렸고 이게 다 보도되던 시절인데 지금 역학조사 자체가 어려운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정부의 거리두기는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접촉을 차단해야 되니까 3년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건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그리고 거리두기. 접촉을 하지 마라. 이거였으니까요. 위원장님, 정부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정말 잘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중국은 제가 초창기에 상상했던 그런 전략을 지금도 쓰고 있는 나라거든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퇴치, 선멸 전략을 전쟁 전략을 지금도 아주 완벽하게 해보려고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은 좀 명예 회복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중국 대륙에서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세계에 천명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중국도 이제 조금 있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고요. 10억이 넘는데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거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른바 K방역이라는 칭송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한테 붙인 칭송이 아니거든요. 해외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칭송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는 잘했다는 거를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처음 당해본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정부도 이만하면 굉장히 애썼고 그리고 뜻밖의 시작할 때 걱정보다는 정부가 발빠르게 그래도 그 위기마다 그래도 그만하면 대처를 잘한 편이고요. 더욱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파를 좀 늦추기 위해서 당분간 좀 집에서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총 들고 뛰어나왔잖아요. 내 자유를 구속하지 마라. 뭐 이렇게. 그거는 뭐 미국 제 동료들은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여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이메일로 한 6개월을 그놈들이랑 싸움을 했는데 제 결론은 니네가 민도가 낮아서 그렇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5천만 우리 국민은 정은경 당시 청장님이 나와서 그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얘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다 알아들었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다 협조했다. 그러니까 어느덧 대한민국의 민도가 미국의 민도보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보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잘 받아서 모든 걸 다 이해하는 수준까지 우리는 온 거죠. 국민의 이런 이해와 협조 덕에 우리는 K방역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끝내 우리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도 여전히 K방역으로 세계의 칭송을 받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많은 언론들이 너무 성급하게 너무 잘못했다고 야단을 많이 치시는데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그 많은 통계 수치들 뭐 이런 것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거로 남을까요? 사망자 수입니다. 그죠? 사망률. 결국은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죽었나 이게 가장 큰 척도로 판정이 될 텐데 미국은 입이 1000개라도 지금 말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끝에 가면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로 판정받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이런 많은 것들이 뭐 시행착오도 좀 있고 어떤 건 좀 너무 심한 것도 있고 뭐 좀 그런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는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 상공인들에 대한 보상만큼은 좀 지금보다 훨씬 화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임대료도 못 갚아서 지금 부채 상황에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고 하니 말이죠. 위원장님 안타까워하는 것은 좀 소상공인이 함께 희생한 것에 대해서 화끈한 보상 해준다면 K방역이 더 뭐랄까요? 부족한 지점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왜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 전시 상황인데 바이러스와 전쟁은 맞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집단적인 지성을 잘 발휘해 왔구나. 근데 우리 스스로는 뭐 지금 코앞이 석자니까. 근데 또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평가들을 해주고 있구나. 위원장님은 객관적으로 여러 정보들을 쭉 모으면서 판단하시리란 생각이 듭니다. 자, 설 특집 특별 대담입니다. 코로나 2년 일상회복 연착륙을 말하다. 최지천 위원장님의 신청곡이 있어서 노래 한 곡 듣고 갈 텐데요. 이게 의외예요. 저는 이렇게 올드팝을 하나 골라오실까 생각했는데 핫합니다. 자, 가수 임영웅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선곡 이유가 있으시겠죠? 제가 유튜브 하면서 네이버 지식인의 목표가 지존 등급이었어요. 지존 등급이 목표인데. 근데 거기까지 주어진 시간 안에 못했습니다. 그래, 영웅 등급이 있죠. 채택 질문 3개가 모자라서 못했는데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희 그 제작팀은 막 너무 아까워했는데 저는 은근히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밑이 영웅이거든요. 제가 임영웅 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최영웅으로 남는 게 더 좋다. 저 정말 대한민국에 이렇게 노래 잘하는 분이 팬이시군요. 있을까? 정말 거의 완벽한 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뭐 너무나 팬들이 많아서 임영웅의 시대죠. 근데 우리의 최 위원장님까지도 최영웅을 만족해 하시면서 골라주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힌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허인 광풍, 그 여름 허인 광풍, 낙엽지듯 가시었네. 행복했던 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어디서 들을까 일편단 시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네, 자 최재천 위원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영웅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구성진 노래를 하나 듣고 오니까 명절 분위기가 훅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죠.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 최근에 보면은 가장 많이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이게 또 논란도 있는 이른바 방역 패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용어가 위원장님이 처음 붙이셨다 그래서 네.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제안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저기 외국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서양 네. 선진국들을 보면 용어를 다 조금씩 달리하기는 하는데 네. 뭐 그린 패스 무슨 뭐 여권 뭐 백신 패스 네, 전부 맞아요. 전부 똑같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냥 백신 패스입니다. 네, 백신을 맞았으면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저도 9월에 뉴욕에 잠깐 다녀왔는데 네. 식당이건 미술관이건 접종 확인서 안 보여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거기서 시위하는 분을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공권력으로 네. 그냥 딱 서로 합의 보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보면 우리 사회가 훨씬 옛날보다 민주적 사회가 됐다는 게 우리는 훨씬 목소리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너 백신 저 지병 때문에 못 맞았는데 나보고 나를 왜 이렇게 차별하냐. 나 맞기 싫어서 위험해서 안 맞겠다는데 왜 나보고 악착같이 맞으라 그러냐. 네.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런 목소리를 훨씬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사회가 됐어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좋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 개인이 자기 의견을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근데 이 백신 패스라는 말이 너무 오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방역 패스. 근데 사실은 더 먼저 생각한 말은 방패입니다. 네네네. 방역 패스를 줄여서 방패라고 하면요. 그러네요. 한자로 이렇게 방패를 딱 써보면 패스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 증, 패 이렇게 옮기면 딱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역 패스, 패라고 네. 하면 그래서 저는 그 접종 확인서도 아주 훌륭한 방패가 되는 거고 네. 내가 나를 지켰다. 네. 근데 그 외에도 많은 방패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유든 나는 저 백신 안 맞겠다. 못 맞겠다. 그러면 그래도 같이 사는 민주시민인데 네. 예를 들면 제 연구실에서 어느 학생이 그랬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기대를 하는 거죠. 그 학생은 연구실에 오려면 PCR 테스트를 받고 저 안전해요. 음성입니다. 이 정도로 하는 그게 같은 그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잖아요. 기본적인 의무고 예의죠. 예의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도 한 7, 8번 해봤는데 추운 데 가서 덜덜 떨고 줄 서갖고 이게 불편한데 맞습니다. 이제는 오미크론도 그렇고 뭐 이래서 이제는 감염돼 본 사람이 제법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완치 확인서를 또 방패로 사용하시고 저는 심지어는 동선 확인서도 방패로 사용하자. 굉장히 좋은 앱들이 많이 나와 네네네. 있습니다. 자기 개인 정보는 자기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남이 못 봅니다. 그렇죠. 그 확진자의 동선에 내 동선을 딱 겹쳐 보고 그냥 알려주는 건 안전하게 사셨어요. 이것만 알려주니까 네네네.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정 안 되면 이거저거 다 싫다 그러면 나는 친구들 모이는데 친구들은 마스크 벗고 하더라도 나는 계속 마스크 완전하게 쓰고 있겠다. 그것도 방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를 지키는 시민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내가 나를 지키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정부가 강압적으로 백신 맞으세요. 뭐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방패를 소지하고 네네.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살아가자.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요. 네. 조금 성급할지 모르지만 제 판단으로는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지우고 있는 인원, 시간 제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풀어버리고요. 예. 각자 개인이 내가 내 건강과 이 사회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는 의무를 갖고 살자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방패를 하나씩 들고 제 논리에 허점이 있나 제가 주변 분들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빨리 해주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언론이 그냥 백신 패스에 똑같은 동의어로 쓰고 있고 방역 패스를 써버려 가지고요. 참 아쉬움이 있네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또 우리가 감성의 존재라 방역 패스 그럼 좀 뭔가 과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하는데 방패라고 불러주시니까 내가 나 지키려면 지금 외부에서 바이러스 공격이 오는데 손에 방패라도 들고 있으면 스스로 안심이 되는 거고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말을 줄여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방역 패스 방패 그 생각까지 하고 네, 좋네요. 요거 좀 빨리 확산시켰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게다가 우리 이건 확산이 분명히 이제 어떤 모멘텀만 얻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작년 중반이었나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잖아요.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마스크를 성실하게 쓰세요. 참 놀랍게도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내가 남에게 바이러스를 옮겨주지 않으려고 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건 기가 막힌 민주시민의 모습입니다. 어느덧 대한민국 국민은 이 정도로 높은 민주 시민 의식을 갖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 저변에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렇지만 있고. 내가 나를 지키는 것만이라 그러면 가끔 이제 뭐 내가 걸리면 걸렸지 이럴 텐데 그걸 그 힘든데도 계속 쓰고 계시는 건 남을 위한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면요. 방패를 들고 다니는 건 남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또 해오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개념적으로 또 정의를 해주시면 훨씬 좀 또 흥미진진한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 같고요. 자, 마트, 백화점, 학원, 독서실 등에서는 이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법원의 또 판단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방역 패스 찬반 논란, 위원장님 참 안타까워하셨지만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뭐 심지어는 제가 요즘 답답해서 그냥 KBS TV라도 나가서 한 1시간 동안 이걸 설명을 좀 해볼까 뭐 생각도 해봤는데 라디오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어쩌면 제가 이걸 자꾸 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 서양 속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다 이해했는데 이게 뜨거워질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뭐 이런데 저는 진짜 미국에서 제가 한 15년 살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진짜 참 지겨울 정도로 토론 많이 하고 결론 내놓고 그것도 행동으로 옮기는데 또 지겨울 정도로 오래 걸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 사회는요. 결론 낼 때까지 참 치열합니다. 온갖 욕설에 비방에 뭐 난리가 나는데 죽일 듯하죠. 결론 딱 나잖아요. 전광석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데는 전혀 시간이 안 걸립니다. 우린 그냥 해치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열심히 얘기하면 지금까지 계속 그런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전문가가 계속 설명을 하면 어느 순간에 절대 다수의 국민 여러분이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대로 옮겨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패를 가지고 좀 한번 그냥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좀
지금 갖고 설득이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위원장님. 네.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한 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아유, 지금 또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래 방패지 이렇게 네.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유행어를 하나 만드신 네. 설명절에 뿌듯함이 있는데, 자, 이 미접종자는 동선 확인서를 방역 패스로 인정해줘야 한다. 아까 이 이야기를 살짝 이제 곁들여 네. 주셨어요. 네. 자, 이 주장 좀 어떤 이점이 있다고 우리가 공감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방역 때문에 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네. 다 조사해라 뭐 네, 이런 걸 네. 다 하고 있는데 QR코드도 찍죠. 뭐 안심번호도 아이고 참 찍죠. 어떨 때 보면 장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도 네. 다 챙겨야 되니까 참 어려우시겠다. 근데 참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참 우리 시민 어떻게 이렇게 성실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바쁘고 막 하는데도 네네. 참 철저하게들 하시는데 저는 제가 얘기하는 이 방패 소지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저는 이게 상공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책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알아서 이걸 다 해줘야 되는 거지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네. 그럼 지금 뭐 그분 상공인들에게 벌금도 부과하고 뭐 과태료 이러는데 내죠. 저는 네. 그 벌금 제도도 필요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공유하기 시작하면 네. 저는 드디어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지금 제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제가 생각하는데 무슨 허점이 뭐가 있느냐고 지금 자꾸 묻고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허점을 누가 지적해 주신 분이 없어요. 네, 네. 저는 그야말로 이렇게 하면 일상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밥 한 그릇 먹으러 들어오는 분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네. 업소 주인이 체크해라. 그 수많은 사람을.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신 책임이다. 네. 내가 안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 스스로 입증하고 네. 공공장소를 다니는 것은 모두 각자 자신의 책임이다. 이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 방법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다면 안 있을 이유가 없을 텐데. 지금 뭐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패가 네.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또 키스트에서 또 어떤 앱이 또 개발이 됐는데요. 그냥 자기 주변에 확진자가 어디 있는지를 아주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를 지키는 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남을 배려하는 네. 이게 적어도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제가 관찰한 우리 국민의 수준이거든요. 네. 나만 이 사태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겠다가 아니라 다 같이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고 네. 계시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 주도형으로 시민 참여형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모두의 오미크론이 고맙다고 얘기한 그 배경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치명적인 변이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저 이런 제안 그렇죠.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에 의하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완치되신 분들의 거의 다수가 네. 감기보다도 못하더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 주도형으로 이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고 해도 정부가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느슨할 수 있는데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감염이 돼도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시기는 정확하게 지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패의 개념이 이제 시민 의식으로 전환되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이 좀 우리의 좀 생활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오미크론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 같다. 굉장히 비난이 많았는데 오래되니까 남아공의 결과도 좋고 또 이제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희망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은 또 학자시기도 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 생물학 연구진 등 국제 공동연구팀이 이 코로나19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 발원지의 분석도 중요하겠죠. 이 대규모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 근데 이게 박쥐에서 유래됐을 가능성. 또 앞으로도 박쥐에서 유래될 가능성 높다 이런 전망을 내놔서 말이죠. 지금 뭐 이 우한에서 시작될 때 박쥐냐 아니냐 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숙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로? 박쥐에서 시작됐을 가능성 충분히 높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박쥐에서 올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네네. 근데 이건 박쥐가 뭐 특별히 사악해서 저 인간들 내가 그동안 기분 나빴는데 저놈들한테 좀 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박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 많습니까, 박쥐가? 지구상의 포유동물 전체 종수의 절반이 쥐고요. 네. 나머지 절반의 대충 절반이 박쥐입니다. 아, 엄청나네요. 그래서 옛날 유럽의 패스트는 쥐가 옮겼고요. 그랬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를 쥐가 옮기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 사르스 뭐 이런 것도 박쥐랑 관련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걔네들이 전체 종수의 한 75%가 되니까요. 우리 포유동물끼리 병원체 주고받고 난 다음에 야 어떤 놈이 시작했어 추적해 보면 뭐 박쥐가 75%가 쥐 아니면 박쥐니까. 다음번 팬데믹은 저는 쥐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걸 거면 50%가 25%보다 그러니까 확률 베팅을 그냥 이게 확률이에요. 네, 결국은. 근데 박쥐가 직접 우리한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박쥐가 뭐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아니고 털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박쥐는 숲속에서 다른 야생동물들하고 자꾸 접촉이 생기고 우리가 그 야생동물을 괴롭히다가 옮은 거죠. 이게 박쥐가 직접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박쥐를 너무 미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르는 생태계가 많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말씀에서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이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뭐 탄소 중립 시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닥칠 기후 변화가 코로나19보다 더 최악의 팬데믹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신 게 기억나서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좀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참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한데요. 2020년 초반에 일이 터지니까 뜻밖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것도 기후변화가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오히려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많으시니까 이게 이거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뭐 논문들을 다 찾아보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아직은 연구가 이제 코로나19 막 터졌으니까. 근데 자꾸 질문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박쥐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온대지방의 기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박쥐는 거의 다 열대에 살거든요. 거의 열대 포유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열대에 모여 살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온대지방으로 슬금슬금 이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도 살만하네.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는 인간은 주로 온대에 사니까 물론 열대에도 제법 살지만 한대보다는 온대에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박쥐와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가 일단 가까워졌고
우리가 자꾸 숲을 훼손하다 보니까 그 숲에서 박쥐한테서 바이러스를 옮겨받은 그 동물들하고 우리가 또 가까워지다 보니까 접촉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와 이게 마치 제 강의를 듣고 뭐 연구를 한 것처럼 작년 2021년 5월에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의 논문이 나왔는데 거의 정확하게 그런 논문이었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의 분포 변화를 조사를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쭉 한 거예요. 해봤더니 온대 지방에 거점 지역이 몇 개 박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100년 동안 무려 40종이 들어왔대요. 그 40종 한 종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개 2종 아니면 3종을 갖고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40 곱하기 2.56 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랑 참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떨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게 21세기가 딱 되고 20세기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정부 때마다 주기별로 신종 바이러스를 겪으니까 말이죠. 네. 뭐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는 워낙 장기간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런 또 변화와도 맥이 맞닿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최재천 위원장님 또 이제 학자로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정말 시간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코로나가 우리가 좀 어떤 분기점을 겪을 때 일상 회복을 바라볼 때 또 모시고 싶은 마음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2022년 올해 우리 국민들이 일상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까? 제가 일상회복 그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저를 일찌감치 불렀더라면 처음 기획 단계부터 불렀더라면 난 장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일상회복은 마치 회귀 느낌이 난다. 근데 우리 절대로 옛날 일상으로는 못 돌아간다. 우리는 일상 복원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일상 복원 지원위원회 저희가 이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할 때 해보면 그 옛날 훼손되기 전으로 그대로 못 만듭니다. 그냥 다른 형태의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2년 넘도록 이 고생을 했는데 이 고생을 긍정적인 효과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기껏해야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뭔가 좀 달라진 우리 일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제가 생태 백신을 얘기한 이유가 자연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훼손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제 닥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활을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한 10년 후에 우리 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만들어갖고 저보고 또 위원장 하라 그럴 건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제부터는 활동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감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곧 우리의 건강과 안녕을 확보하는 지름길이거든요.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삽니다. 그걸 하면 원천적으로 이런 고생을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참 많이 고생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으면 이게 우리가 자연을 너무 막대하다가 이게 그냥 보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좀 자연을 제대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생동물들이 편안하면 우리도 행복한 겁니다. 걔네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도 자연을 편안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했는데 너무 큰 교훈이 너무 자연과 거창하게. 우리가 네. 공생, 공존에 함께 서로 행복하고 편안한 관계가 돼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 정말 많은 것들을 성찰해야 되는 과제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롯됐던 거구나.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의 일상 문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고민할 문제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설 특집 특별대담이었습니다. 코로나 2년 일상회복 연착륙을 말하다. 자, 이화여대 석좌 교수시고요. 지금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최재천 공동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